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먼저 아침에 나온 코로나19 속보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확진자는 6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사이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현 기자, 증가폭이 가장 큰 것 아닌가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17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87살 남성으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칠곡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밤사이 추가 확진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594명 증가했는데요. 572명이 늘었던 어제 하루의 확진자 증가폭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 수는 2,931명을 기록했는데요. 오후 집계까지 합하면 3,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만 47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고요. 경북도 60명이나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만 2,524명에 달하는데요. 국내 확진자의 86%를 차지합니다. 네, 대구 지역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병상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어제 3명, 오늘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늘었는데요. 대구 지역의 사망자 수는 8명입니다. 특히 어제 사망한 70살 여성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자가 격리 중에 숨졌는데요. 사망 후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조금 전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대구 지역 확진자 2,055명 가운데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람은 751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1,304명은 병상이 없어 입원조차 못하고 있는 건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주까지 대구와 마산 지역에 병상 1,000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대구 모든 학교의 개학을 다음 달 8일에서 23일로 2주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며 위험도를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동안 WHO는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국에서만 매우 높음으로 평가해왔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이탈리아에서 14개 나라로 번지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상향 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이란에는 WHO 국제조사팀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신천지 소식입니다. 신천지 교인 31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4,000명 가까이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신도가 1,000명을 넘어서 수도권도 비상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신천지 신도 31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3,919명이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유증상자와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속도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도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는 3만 3천 명의 신도 중 740명이 증상이 있다고 답했고 서울과 인천까지 더하면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증상을 보인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중 80%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걸 고려하면 수도권 확진자는 급증할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과 같은 비율로 계산한다면 600명에 이를 수가 있고 그 절반만 보더라도 40%라고 해도 300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도 상당수는 연락처가 없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만 60명 넘는 신도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계속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있는 처벌 규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음을 안내드리고 신천지 교회 측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를 향한 마녀 사냥이 극에 달하고 해고 통보를 비롯한 피해 사례가 현재 4천여 건이나 보고됐습니다. 일부 신도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신상을 유출한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스라엘에 갔던 가톨릭 성지 순례단과 관련해 모두 48명이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신천지 교인과의 연결고리가 나왔습니다. 확진자의 아들이 신천지 교인 명단에 있었고 대구교회 예배에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과 의성, 영주 주민 38명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이드와 비행기 승무원까지 포함하면 이스라엘 성지 순례단 관련 확진자는 48명에 이릅니다. 감염 경로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원 한 명의 아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근 예비역인 27살 남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지난 22일과 25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답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이후에 다른 이런 조사기관한테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사항을 저희도 또 확인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부모님 차량을 이용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교회에 다녀간 날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16일 이스라엘에서 돌아와 밤 9시에나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직 누가 누구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아들이 성지순례단 집단 감염의 원인을 밝힐 주요 변수로 떠오른 만큼 보건당국은 성지순례단의 출국 전과 입국 후 두 사람의 동선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실수로 감염도 안 됐는데 확진 판정을 받아서 엉뚱하게 입원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확진자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보건당국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경남 25번 환자의 아내와 아들, 아버지가 음성 판정을 받고도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겁니다. 이 3명은 가뜩이나 부족해지는 음압병실에 격리까지 됐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행정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경남 25원 확진자의 일가족은 이곳 창원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요. 음성으로 나왔지만 검사 결과 통보 과정에서 양성으로 잘못 전달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전화 확인과 입력 시스템 재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검사 기관과 보건소가 SNS 메신저로 결과를 주고받으면서 혼선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실은 별다른 증상이 없던 25번 환자의 아버지를 재검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함께 작동하지 않았던, 명백히 바로잡았고 이 세 분 이외에는 오인하거나 한 사례는 전수조사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곧바로 경남 25번 환자 일가족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지병치료로 병원에 남고 아내와 아들은 퇴원할 전망입니다. 앞서 보건당국은 경남 25번 환자의 감염 경로로 최근 대구를 다녀온 아내를 지목했지만 이 역학조사도 거짓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코로나19 전파력이 생각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와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채 1분간 마주쳤던 40대 여성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청 직원인 40대 여성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이나 대구 방문 이력이 없는데도 감염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명성교회 부목사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1일 부목사가 자가격리되기 직전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바이러스가 옮겨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목사가 자가격리되기 사흘 전인 지난 18일 A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던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한 겁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머문 건 단 1분이었습니다. 따로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1분 이외에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지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잖아요. 증상 있는 분이 마스크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수준이니까. 같은 아파트 주민이 연이어 감염되면서 벌써 2차례 방역을 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구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성동구청도 일시 폐쇄하고 건물 전체를 방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마스크 사기가 힘든데요. 네, 채널A 취재진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마트 앞에서 밤새 기다리는 시민들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경기 광명시의 대형마트. 마스크를 쓴 채 두툼한 패딩을 입은 시민들이 입구 앞에 모여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자리에 서기 위해 뛰어가는 시민도 보입니다.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마스크 30개 정도 담긴 한 박스로 제한됐습니다. 거의 정가예요. 30개에 한 14,000원? 딸네 집에 왔다가 안동에 있는 아들 며느리가 마스크를 사지 못해가지고 개장 7시간 반을 앞두고 마트 문이 열리고 입장하는 시민들의 줄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트 측이 마련한 대기 장소까지 들어왔지만 번호표를 받으려면 2시간 이상 더 기다려야 합니다. 돗자리를 깔고 담요를 덮고 쪽잠도 청해봅니다. 이미 가득 찬 대기 장소에 들어오지도 못한 시민들은 추위와 맞서야 합니다. 납치용 의자와 테이블 의자, 집에서 가져온 각종 의자도 보입니다. 추위는 참을 수 있는데 오늘도 번호표를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한 번은 3시에 나오고 한 번은 4시에 나왔는데 큰맘 먹고 12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한 장 남아서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어제도 또 왔다가 헛걸음 쳤거든요. 마침내 번호표 배부가 시작되고 시민들과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회원카드가 있는 고객에게만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번호표가 주어집니다. 밤잠을 반납한 대신 번호표를 손에 쥔 시민들의 표정은 밝아집니다. 세 번째, 부족하죠. 저는 모자라서 지금 헝겊 마스크 쓰고 있는데. 준비된 물량에 따라 번호표는 280장만 배부돼 50여 명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애가 셋인데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몸으로 뛰어서 저희가 마스크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격리되는 우리 국민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에 여행 갔다가 격리된 국민과 채널A 취재진이 연락이 닿았는데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심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버텨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외곽병원에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병실에는 철제 침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안동에서 베트남 여행을 온 한국인 김모 씨가 일행인 이웃주민 2명과 함께 격리된 곳입니다. 갑자기 보건당국하고 군 공무관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한국인은 가야 된다. 완전히 그냥 봉쇄되고 감옥살이 하다시피.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없었는데도 지난 이틀간 군부대에 사실상 억류돼 있었습니다. 씻을 수 있는 물이 없었고 식사는 나오는데 행편이 없었고 다른 구시일에 대한 대접이 아니었다. 병원에 격리된 뒤에도 식사는 밥과 달걀, 오이가 전부. 목욕할 공간도 없습니다. 이곳에 격리된 한국인은 8살 어린이와 한국 국적 베트남 여성 등 총 15명입니다. 2주일의 격리를 지시받은 이들의 공통점은 대구 경북 지역 주민이라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 주민과 체류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 거주자는 물론이고 주민등록 번호상 출생지 번호가 대구 경북인 이들도 격리시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민번호를 보고 경북 지역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대우를 하는 뭐 그런 건들이 제보를. 현재 우리 공간이 파악 중인 한국인 격리자는 총 38명. 외교당국은 베트남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들을 다음 달 1일부터 귀국시킬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한국인의 무비자 베트남 입국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 등 토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겠다며 북한 주재 외교관들에게 격리 조치를 통보하자
일부 국가들은 철수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확진 판정을 한 건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가 코로나19에 대해 모두가 우려해온 세기에 한 번 나올 병원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한 의학 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어떤 바이러스보다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해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픈 고령자는 물론 건강한 성인까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치사율은 계절성 독감보다 몇 배 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뉴스 특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가 났습니다. 확진자가 추가가 됐는데, 네, 오늘 숫자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현황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지금 확진자가 594명이 일단 증가가 됐어요. 전체로 보면 2,931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2,9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제 곧 아마 3,000명이 넘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망자만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사망자가 한 명 더 추가돼서 17명이 이제 사망자가 나왔어요. 이게 오늘과 어제 4분이 추가로 숨지셨는데 다 대구.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가 특히 어제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자가격리를 하다가 어떤 치료를 못 받아서 병원에 가자마자 사망한 분이 있다든지 또 자가격리,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하기 전에 사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오늘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는 43세 남자분인데요. 지난 23일부터 확진을 받고 경북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사망하셨는데요. 지금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구 지역에서 지금 대기 환자만 1,300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을 받고도 실제 지금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분들이 이만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되고 있는 분만 그렇다는 거죠.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지금 2, 3일이 지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전염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대구 지역에서 지금 병상을 뭐 한 400병상 정도를 더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의료진이라든지 지금 어떤 이것 때 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지금 입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일 지금 확진자 수만 보면 500명 가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병상 수는 뭐 400 몇 병상이면 이건 매일매일도 따라갈 수 없는 수치인 거네요. 이게 지금 뭐 뒤따라 못 가는 그런 사정이고요. 문제는 지금 오늘 당국도 밝혔듯이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쭉 이제 검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사실은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확진자가 나온 곳을 보면 주로 치과라든지 노인보호센터, 또 요양병원, 교회라든지 그러니까 다중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이 실제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이게 어떤 일반인들과 접촉이 많은 공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번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검진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검진을 해보니까 결국은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유증상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앞으로도 단 며칠간은 이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재확진 사례도 나왔거든요. 이 교수님, 이 시흥시의 첫 확진자였던 25번째 환자였죠? 이번에 굉장히 조금 좀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될 지금 상황이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25번 환자로 알고 있었던 시흥의 첫 확진자였던 73세 여성이 국내의 첫 재확진자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분이 원래 처음에 2월 9일 날 첫 번째 확정을 받았고 이때 확정을 받을 때 그 아들과 며느리가 중국에 다녀오고 그 뒤에 접촉이 있은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2일 날 2번에 걸친 음성 확정 판진을 받은 다음에 퇴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7일 날 약간 뭔가 경미한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다시 전화 연락을 하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결국 또 한 번 확진이 된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실제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는 재확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고 중국에서만 보고가 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걸렸다 나았다고 완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
심도 들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같이 입원했었던 그 아들과 며느리 이 두 사람은 아직도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입원 중인 걸로 알려 있는데요. 이 재확진에 관련된 것들은 정확하게 좀 규명이 되어야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또 마음의 안정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상갑 위원장님. 아직은 뭐 이게 완치 후에 이제 퇴원을 하고 자가에 계시다가 재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한 건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충격적인 게 이 바이러스에 정말 다시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완치라는 표현이나 완쾌라는 표현이 이게 맞는 건지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저는 좀 헷갈리네요. 보통은 바이러스 감염에서 이제 다 회복하게 되면 본인의 면역으로 회복하게 되면 몸 안에 항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과거 사스 같은 경우도 그 항체가 생기면 한 6개월 이상은 방어력이 있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 아직 신종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보통 저희가 임상에서 이런 상황을 만난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검사 오류가 제일 많습니다. 검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퇴원하기 전에 했던 검사가 뭐 양성일 수도 있었는데 음성으로 돼서 이제 퇴원하셨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검사 오류가 제일 많고요. 그 외의 가능성들은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재감염이 되려 그러면 그 본인한테 만들어졌던 항체가 방어력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보통의 바이러스에서는 잘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고요. 좀 드물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거의 사라져서 완쾌된 것처럼 보였는데 일부 바이러스가 뒤늦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재활성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임상적으로는 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라서 이 부분을 아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잘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 위원장께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이게 검사 자체가 무언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보통 저희가 임상에서 만나는 상황은 검사 오류가 끝나 검체가 잘못 채취가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양성이었던 게 음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재감염이나 아니면 재활성화는 워낙에 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검사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중국 광둥성에서도 완치 후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한 14% 정도 된다 이런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코로나19가 사실 신종감염병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랑 유전자가 거의 80%가 일치하고 박쥐과랑 거의 90% 이상이 일치하거든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사스와 비슷한 전파 양상이나 임상 양상을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사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 감염력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무증상자들도 감염력이 있고 전파력이 굉장히 셉니다. 유전자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는데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나은 것처럼 보여도 낫지 않고 바이러스가 남아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 병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규명돼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방역 체계 그러니까 퇴원을 두 차례 이제 그 퇴원 전에 받잖아요. 모두 24시간에 걸쳐가지고 두 번의 음성이 나오면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닌지 또 방역 체계 전체가 흔들리는 건 아닌지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종 호흡기 감염병이 있을 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증상이 다 호전되고 48시간이 지나서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퇴원이 아니라 이제 격리 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격리 해제와 퇴원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바이러스를 내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이 돼야지 이제 격리 해제를 하고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전례가 보통은 퇴원 이후에 뭐 다시 그 자가격리를 오래 뭐 유지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병의 특징이 좀 밝혀지고 혹시라도 퇴원 이후에도 위험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라 그러면 그럼 보건당국에서 보다 좀 그 자가격리나 이런 형식으로 좀 방역을 강화해야 될 수도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네. 국내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오늘로 꼭 40일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이 보실 때 이 국내 코로나19의 이 전환점이 언제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는 뭐 1번 환자, 2번 환자 이렇게 천천히 나왔는데 29번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사회적 감염인가 지역 감염인가 의심할 환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명륜교 나중에는 이게 밝혀졌지만 명륜교회에서부터 이제 그게 비롯돼서 그게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전염이 됐던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우려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전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 갔다 왔다든지 우한 지역에 있었다든지 접촉을 했다든지 이런 게 조금 상당히 이제 명확했거든요. 근데 각 조사 결과. 근데 지금 29번부터는 조금 그런 게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이것이 결국 이제 지난 31번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신천지 교회, 대구에 신천지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거든요. 네, 이틀 만에 뭐 1,000명에서 2,000명이 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부터 비롯돼서 이제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부터 이제 어디서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의 어떤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 장례식을 치른 그런 면에서부터 이게 이제 지역 사회로 완전히 퍼지면서 특히 신천지 교회의 어떤 전교의 특성 때문에 사실은 어느 지역에 이게 좀 딴 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본다든지 이 교인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교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예배를 보는 방식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좀 조미조밀하게 본다든지 이런 어떤 좁은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떤 뭐 바이러스를 많이 키우고 전파력을 확실히 키웠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대구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좀 경각심을 확실하고 심각 단계를 올렸어야 돼 불구하고 이게 사실 좀 늦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한 지역에 처음에 우한 지역에 를 봉쇄할 때부터 그 봉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2일 뒤에 우한 지역에 대한 이제 입국을 차단을 조치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늦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사실상 이 확진자들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지난 40일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날이 2월 15일이었거든요. 이때 1차로 이제 1차 전사기로 중국 이 우한에서 교민들이 들어오셨다가 2주간의 격리 생활이 끝나고 퇴소를 하는 날이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런 교민들까지 다 품에 안고 다 걱정 없이 이렇게 무사히 거주지로 돌려보내고 있구나. 그런데 이틀 뒤 17일 날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많은 일상들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효성 교수님, 네네. 지난 40일 이 교수께서는 가장 큰 변화를 맞은 일상이 무엇입니까? 일단 아마 저랑 거의 일상이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먼저 눈 뜨면 뉴스부터 보고요. 몇 명이 증가했는지 무슨 일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지역에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지인들에게 전에 없이 더 많이 밤새 안녕하신가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게 두 번째 일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나가기 전에 반드시 마스크 필착.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세월 중에 40일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해 본 시기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과거 우리가 전에부터 조금 강조는 했지만 그 전에 잘 하지 않았던 뭐 소매로 기침한다든지 아니면은 손을 씻을 때 얼마나 견고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씻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 준칙들을 전에 없이 이제 잘 지키고 있는 게 지금 뭐 대구 경북 쪽에서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고요. 그리고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오늘 제가 전철 타고 오는데 보니까 전철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은 또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도 지속적으로 조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 뭐 감염병, 이 바이러스 지난 40일 보면서 가장 뭐 방역적인 부분 아니면 바이러스 이 확산 시기로 봤을 때 가장 좀 전환기는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결국 이제 31번 환자분이 확진이 되면서 신천지 대구교회와 그와 연관된 유행들이 이제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지역사회 특히 대구 지역의 방역 시스템이 이제 굉장한 무리가 되고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자 극복해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위원장님, 사실 저희가 지난 20일에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와서 오늘은 이제 17분이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특히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확진 후에도 입원을 못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때문에 더 앞으로도 좀 우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네. 이제 경계 단계는 지역사회 제한적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확진자의 동선도 살피고 경로를 살펴갖고 지역사회 유행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목표라 그러면 심각 단계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그 중증 환자와 사망 환자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피해 최소화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이 심각 단계에서는 유행을 완전 막지는 못하지만 속도를 줄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능력이 100명 정도밖에 없는 지역인데 갑자기 유행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500명이 3일, 4일 만에 생긴다 그러면 중환자가 결국 400명의 중환자는 바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시스템 문제 때문에 사망자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지금 빠른 조기 진단을 위해서 최대한 지금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우한 지역에 있었을 때 그때 갑자기 우한 지역에서 그 이동식 그 병원을 하나 새로 만들었잖아요. 특강해서 일주일 동안 만들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천병상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때 그것만 봐도 저렇게가 잘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대구 상황을 보면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병상 이 규모가 자체가 이 폭증하는 환자를 도저히 지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확진을 받고도 다들 집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 갖고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들을 다른 지역 옮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전파 가능성도 있죠. 지금 다른 지역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이동 거리도 길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환자만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호자도 가야 되죠. 그게 또 가는 이동 중에 또 전염 가능성이 있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구 시내에 보면 대규모 전시장들이 있어요. 엑스포나 이런 게 있어요. 활용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우리가 늦지 않았다.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병상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기존 병상을 이용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이 인력도 지금 군의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빨리 투자를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병상을 빨리 늘려서 대구 지역 안에서 뭔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신천지 측이 인터넷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녀 사냥이 극에 달하고 이로 인한 가족의 핍박과 폭력으로 한 성도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들을 향한 비난과 증오를 거두어 주십시오. 신천지 예수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일상생활을 해온 국민이자 피해자입니다. 확진을 받은 일부 성도들로 인한 감염자 발생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천지가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효순 교수님, 아무래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또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지난 22일 날 신천지 측에서 첫 번째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다시 한번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두 개의 내용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결국 신천지 측도 피해자이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이번에 추가된 성명서 얘기를 보면 그 관련된 신천지 교인들의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또 말미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신천지 조직 내에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적으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정 특별히 이 조직이 노출되지 않고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는 조직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사실상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정부나 보건당국에서 요청을 했는데
계속 질질질질 예. 미루다가 결국에는 31만 명을 뒤늦게 제출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뒤늦게 제출을 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각 지자체에서 따로 모집했던 여러 자료들하고는 또 숫자상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한두 명이 아니라 몇천 명에 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그들만의 고통에 관련된 책임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 유기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들이 생각한다면 유기적인 조직을 통해서 질병당국 쪽에서 이분들의 동선, 곧 환자들의 동선을 일일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제출하게 한다든지 또 보다 빠르게 이런 명단들을 제출을 해서 그 지역사회의 전파를 최소화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여러 움직임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실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함께하고 돕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보할 것인가 가장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 여부, 가해자 여부를 가리는 것, 더군다나 더 많은 거의 70% 이상의 환자가 신천지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런 발언들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어제 오전 기준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면 800명이 넘어섰거든요. 저희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산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파가 급격하게 확산된 곳에서 빨리 차단을 해야지만 이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빨리 신천지 측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랬었던 건데 이현정 위원님, 사실상 뭐 저희도 그래요. 신천지에 대해서 뭐 특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산해내고 뭐 신천지 때문에 확산시킨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보건당국에 협조하는 행태라든가 계속해서 좀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이 교인이라는 걸 숨기고 그러다가 뒤늦게 드러나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바이러스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 문제를 저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고 대구시 그 서구구청에 근무하는 감염 관련 공무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본인이 신천지 교인임을 안 밝히고 있다가 뒤늦게 통보가 와서 그 검진을 받았더니 확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사실은 이 감염병이 지금 방역의 최일선에 선 분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국이 31만 명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지금 17만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중에서 유증상자가 3,381명으로 나타났어요. 이 중에서 거의 7, 80%가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신도주 중에서 한 2%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아직까지 조사를 못 마친 19만 명을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조합을 한다 그러면 신천지 교인만 하더라도 거의 한 6천 명 넘는 지금 유증상자가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지역에 있고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들이 보면 지금 나오는 사례들 보면 실제로 본인이 나중에 지금 특히 이제 대구 지역에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자들 33명 같은 경우에 그분들 처음에 어디서 감염된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갔던 분들 중에 아들분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뒤늦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뭐 역학적인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아들분이 이제 그 대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받다는 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신천지 측이 지금 계속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뭐 마귀의 짓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이만희 총회장부터 먼저 빨리 검진을 받아봐야 된다. 이래야지만이 신도들이 한번 받을 겁니다. 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메시지만 내지 본인이 직접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만희 총회장은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 친형의 장례식장도 왔다 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청도에 거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형의 그 지금 장례식장에 있기도 했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전파됐다는 게 지금 역학조사 결과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이 먼저 검진을 받음으로 해서 그럼 신도들에게 보내는 사인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저기가 예를 들어서 이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상명하복의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그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자, 신도도 받아도 된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뭔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우리 신앙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숨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천지 교인이라는 분들이 이게 어떤 이 자기 신분이 드러날 경우에 최근에 직장 같은 데서
뭐 해지게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점점점 숨고 있고 네. 이게 유증상자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잡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초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신천지를 확산을 잡지 못하면 이게 대구의 확산세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부터 먼저 빨리 나와서 본인이 일단 검진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지금 명단들 이런 것들을 빨리 신천지가 협조를 해서 빨리 이분들이 빨리 이제 진단을 받아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빨리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회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신천지 대구 교회를 시작으로 전국 신천지 교인을 통해서 2차 감염 가능성 사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너무 큰데요, 신 위원장님. 이 코로나19 발생이 결국에는 전국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천지 교인만 지금 파악된 게 31만 명이잖아요. 현재까지 어제까지 20만 명 정도가 했는데 4천 명 가까이 의심 증상이 나오고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확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여기 좀 몇 가지 중요한 역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계절성 독감이나 감기가 도는 시즌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증상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정말로 코로나19가 얼마나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제가 그 검사 결과 나온 걸 좀 보니까 재밌는 걸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신천지 대구교회 같은 경우는 증상자의 87.5%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신천지가 있다고 하는 제주 쪽에 증상자를 검사했는데 아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신도들을 증상자들을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양성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 지역 교회의 확진자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그 지역은 굉장히 더 강력한 방역을 해야 되는 곳이라는 게 맞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그 신천지 대구교회 무증상자 중에서 70%가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더 걱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분들 중에 진짜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었을 수 있지만 있었는데 숨겼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겼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건 역학조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으키는 거고요. 숨기지 않았음에도, 그러니까 진짜 무증상인데도 양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코로나19의 병의 특징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라는 거가 증명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역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고, 그래서 이 결과 나오는 걸 봐서 그 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더 강화해야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신도 명단도 뒤늦게 제출을 했지만 신천지 측이 이제 정부에 협조할 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이나 고소 이 신천지 특히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강제 수사 가능성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일단 만약에 검진을 거부할 경우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하겠다는 거고,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이 일단 대구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해서 명단을 지금 제대로 내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해서 감염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고, 또 하나의 줄기는 이 신천지 교회가 예전부터 사실은 문제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이제 고소고발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금 이만희 총회장을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현재 수원지검에 수사를 넘겨서 수사를 지금 대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각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 중에서 실제 확진자가 된 사람 신천지 교인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여기서 유명인사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유력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죠. 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은 빼고 준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들이 솔직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걸 넘길 때 그런 면을 빼고 조직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검진되는 분들 보면 그 중에 실제로 신자가 아닌 분들 또 명단에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제대로 냈는가? 왜냐하면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교회 들어갈 때도 지문 인식을 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자기가 교회 예배 참석했다는 걸 다 통계를 낸다고 그래요. 그만큼 조직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이게 하나의 뭐 어떤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긋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명단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은 뭐 곧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이 신천지 얘기가 계속 이 회자가 되면서
포항에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방 신천지 타운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곳 주민들이 신천지라는 이름을 빼달라고 지금 민원을 하면서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일,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구하기 정말 힘든데 정부가 얼마 전에 이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내일 목요일부터가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선 120만 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직접 판매되며 주말이면 마스크 공급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100개씩 나온다고. 그 실제로는 안 들어왔어요. 하나도 안 왔어요. 뒷말이야. 3월 초에 나온대. 그때만 집에 입어서 지금은 아무 연락도 없고 전화해봤어요. 연락도 없어요. 네, 전국이 그야말로 마스크 대란입니다. 사실 저도 마스크를 좀 사려고 돌아다녀 봤는데요. 전혀 구매를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첫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이거 빨아서 네. 계속 쓰려고요. 네, 정말 나라에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호선 교수님도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로마트하고 우체국에서 이제 판다 그래서 갔는데 저는 이미 늦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구입을 못했는데 실제 아마 가셨다가 허탕 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런 수급을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점이 사실 듣는 국민들에겐 굉장히 안심이 됐을 것 같은데 가셔서 이게 사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그 수급은 충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거나 혹은 사지 못한 분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섣부른 그 천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그 백화점에 줄을 쭉 서 있는 장면이 네. 우리 채널A에서도 이렇게 공개가 되더라고요. 엄청 많은 굉장히 많았는데 올렸죠.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거는 그 서 있는 분들의 그 간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줄을 서 있는데 서 계시네요. 지난번 그 코로나 우리 그 사스 때만 해도 그 비말의 전파 속도하고 거리를 비교했을 때 그 거리는 90cm다. 이 정도는 이 적어도 장소가 더 되는데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는 2m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간격 사이가 과연 건강한 간격인가?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하고 안에 들어가서도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오랫동안 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그 섣부른 발표가 사실은 어쩌면 사람들을 더 기다리거나 혹은 악화된 환경 안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을 조금 더 촉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성급한 보도나 혹은 성급한 그 발표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어제 마스크 이 사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긴 줄을 서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국으로 마스크를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현정 의원님? 지금 우리나라에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가 한 140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이제 중소규모의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부직포를 이제 중국에 수입을 해와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사태가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업체들이 이제 중국에 워낙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니까 중국 측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측의 평소 가격보다 굉장히 한 10배 정도 많은 가격에 이제 계약을 맺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우리가 지금 31번 환자 이후에 폭증을 하니까 국내 소요가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정부에서 그냥 이걸 국내 팔아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깨고 하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영세한 업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일부 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회사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이게 정부의 조치라는 게 우리가 시장 경제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이 업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미리 계약을 한다든지 이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없이 갑자기 마스크가 하니까 정부가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알아보지도 않고 내일 팝니다 라고 하니까 현장에 나가 있던 공무원들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전부 다 만들어서 전부 다 중국 가야 되는데 이걸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며칠간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정부가 이게 지금 생산 상황과 그다음에 수급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제대로 모르고 지금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공수표를 날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기존의 재고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좀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좀 상황은 좋아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실정을 모른다. 실제 이게 업체와 이게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또 지금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 중국에 워낙 심할 때 중국 측에다 각 도시에다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장갑이나 뭐 고글이나 이런 거를 지원할 약속한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갔을 때 당시에 대구 의료원장이 뭔가 있는 대로 다 보내주십시오. 지금 뭐 다 급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발등에 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이거 중국과 약속이니까 보내야 된다? 지금 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 국민이 중요하냐? 아니면 중국 국민이 중요하냐? 지금 대구에서는 마스크가 없어 의료진이 지금 내일이 모레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중국과 약속 때문에 지금 정부가 보내고 있다? 과연 이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상황 자체가 다 좀 답답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이요. SNS나 블로그에 수제 마스크, 직접 만들어 쓰는 마스크를 올려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직접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신 위원장님, 그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마스크는요, 그 목적에 따라서 마스크 선택도 달라지고 사용법도 달라집니다. 마스크는 결국은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호흡기 비말과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호흡기 비말을 막아야 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자, 증상자, 의료진 이런 분들은 기침했을 때 마스크가 막아주면 밖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KF80, 그래서 이제 그런 마스크는 KF94 이상, N95 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8시간 이상 쓰면 안 되고 절대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필터 기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상자분들이나 의료진들은 절대로 재사용해서도 안 되고 면 마스크 되지도 않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런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자기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말이 아니라 접촉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뭐 어떤 사람이 내 옆에서 기침을 해서 그 비말에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게 환자일 가능성도 별로 없고 대부분은 환자가 뭐 어딘가에다 기침을 해놨는데 그 노출된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이제 입으로 갖고 오면서 이제 감염이 되는데 그게 천 마스크든 뭐 KF 마스크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마스크를 쓰게 되면요. 손이 입이나 코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도 있군요. 그래서 이 접촉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없으면 재사용이라도 해서도 천 마스크라도 써서 면 마스크라도 쓰면 접촉 감염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한 번 쓰고 버려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써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깨끗이 빨면 괜찮겠죠, 면 마스크는? 잘 빨고 잘 말리고 해서 쓰시면 돼요. 위원장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요새 주부들 사이에 뭐가 유행이냐면 계속 마스크 수급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면 마스크는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정전기 필터 그거 이제 인터넷에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 두마 이렇게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마스크를 이제 겹쳐서 꿰맨 다음에 그 사이에 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유행이거든요. 네, 인터넷 영상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괜찮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필터를 끼게 되면 그 한 KF80 마스크 비슷한 정도의 이제 비말 제거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뭐 호흡기 비말을 뭐 환자한테서 맞을 일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용하시기보다는 뭐라도 좀 끼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초기라면 몰라도 이제는 실익이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강병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 편성에도 모두가 협조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와 의료 인력, 병상 지원 등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정부는 환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역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초동 대처에 실패했습니다.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결국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워버렸습니다. 신천지 교인의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셔야 한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신천지와 관련해 전국 곳곳에 신도들이 있어 대구 상황 비슷하게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 금지에 대해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질 요구에는 상황 종료 후 검토하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만찬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마스크를 쓴 문 대통령은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한 뒤 국회로 들어갔고 마중 나온 문희상 국회의장과는 주먹 인사를 나눴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신희 원장님 방금 보셨잖아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면 몰라도 이제는 좀 실익이 없다.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초기에는 막았으면은 괜찮았을 것이다. 뭐 이 전문의로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 말을 평가하십니까? 그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감염병의 방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입국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중국이나 뭐 일본 크루즈 같은 경우는 입국 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제 후베이성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방역에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역 이외의 부분에는 문제가 여럿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국자를 막아버리면 정치, 경제, 외교적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방역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방역 당국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득실을 따져서 감당할 만하면 할 수 있는 조치인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검역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 홍콩, 마카오 같은 경우는 오염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검역법에 의해서 강화된 검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국 제한이나 검역 같은 경우는 걸르는 거예요. 외부에서 위험 요인을 걸르는 거. 네. 신종 감염병의 초기에는 1명, 2명이 들어오는 게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1번, 2번 단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는 전 세계 팬데믹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겨울철에 독감 돈다고 입국 제한 조치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퍼졌을 때는 지금이야 우리나라 입국 제한 조치라는 나라들을 열심히 세고 있지만 나중에 그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이제 제가 보기엔 곧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국 제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닥쳐 있는 이 감염병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좀 더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우리 정부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까지 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최근 중국에 들어가려다 격리당하는 한국인들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장치 같은 걸 부착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문을 나오지는 말고 문만 열어놔라. 그럼 자기네들이 바로 오겠다. 네, 지금 뭐 14일에서 지금 더 하기로 해갖고 5일 더 얘기 나온 데도 있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9일이라고 지금 또 통보받은 게 있거든요. 네, 어제도 난징 공항에서 호텔로 격리가 되질 않나 이 아파트 주민들이요, 우리 교민지 편관에 딱지를 붙이고 이 CCTV까지 달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베트남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네. 우리 여객기가 이 급속하게 이제 회항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인철과 아시아나 여객기가 베트남에서 긴급 회항을 했습니다. 착륙이 불허됐다고 하고요. 40분 만에 회항을 했는데 이 내용도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호선 교수님. 네네. 네, 한국인이 다른 나라 입국이 금지가 되고 지금도 뭐 속보 나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거리두기로 이어지고 이 거리두기가 경우에 따라서 이게 혐오로까지 갈까 이게 살짝 걱정은 되는데요. 일단은 자국민 보호에 여러 국가들이 지금 나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일종의 전염병이나 감기처럼 확산되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정황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개국 이래 아마 이런 정도로 입국을 거부당한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한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난징 얘기하셨습니다만 난징 말고도요. 청도도 마찬가지고 북경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출발해서 중국에 도착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호텔하고 병원에 격리를 해서 따로 14일 동안 관리를 했다가 그다음에 재검사를 거쳐서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한이라는 도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그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재발에 대한 염려도 또 가지고 있고 이런 고통에 대한 경험이 사실 이 사람들이 움츠리게끔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부에서는 오히려 한국에서 요새 많아지더라라는 말 때문에 이거를 일종의 거리두기를 넘어서서 마치 혐오처럼 가져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부적합한 또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완화가 되고 한국에서의 상황이 좀 더 좋아진다면 괜찮아지리라고 봅니다만 이건 장기적으로는 외교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도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베트남 앞서서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베트남이 오늘부터 한국이 무비자 입국을 중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았어요. 결국에는 아시아나 항공기까지 긴급 해양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분노할 일이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의료적인 시설이 돼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사스, 메르스 거치면서 나름대로 방역 체계가 돼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베트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공포감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입국 거부나 그다음에 입국 시 14일 동안 격리한 나라가 70개국이나 됩니다. 자, 이미 현실화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조치를 하면 다른 나라가 뭔가 조치를 한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강기화 외교장한테. 이 국가 간의 이동을 줄이고 있는 것이 감염법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 외교보다 방역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방역보다 지금 외교가 중요하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더군다나 초기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럼 초기 왜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한테 사과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대통령한테 사과 한마디 들어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이 병 이거 막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사과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권에 가지는 불만 또 청와대에 가지는 불만 이런 것들이 더 커지지 않느냐. 더군다나 마스크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력 이것 자체에 더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국내 상황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광화문 모습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시각에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수백 명의 이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는데 이 명절날에나 볼 수 있는 광화문 모습 같아요. 차량들도 거의 없고 집회가 없는 광화문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집회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이제 완연한 봄 날씨인데 네. 광화문을 이렇게 나오신 나들이객들도 한 분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차들도 굉장히 한산하게 대중교통 차량들만 잘 보이고 있고요. 집회가 몇 년 만에 이렇게 주말 집회가 사라졌는지도 참 궁금한데 네,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 해외에서나 지금의 광화문 광장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이 문제입니다. 네. 내일을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집회 예정대로 한답니까? 내일은 아마 예배 형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교회들은 예배도 안 하기로 했. 아니,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일부는 하고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는 예배를 지금 여기서 내일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 구속 돼 있는데 그 교인들이 지금 여기서 따로 예배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도 감염되나 이 부분인데요. 신 위원장님,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봤지만 그 명성교회 부목사와 40대 여성분이 1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탔는데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건가요? 1분인데요. 뭐 줌바 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밀폐된 좁은 공간에 굉장히 이렇게 호흡을 하거나 호흡기로 전염이 될 수 있나 이런 맥락인 것 같거든요. 코로나19는 결국 호흡기 비말과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데요. 둘 다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죠. 어찌 보면 엘리베이터 안이든 그런 좁은 공간에서 운동을 하든. 근데 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과거 사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홍콩 어떤 호텔 9층에 확진 환자가 한 명 묵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서로 모르는 관계에 있는 환자 수십 명이 9층에 수십 명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다른 층에는 아무도 생기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역학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흔하게 저희한테 이제 좀 설득력이 있는 게 엘리베이터 버튼 띠어리라고 해서 환자가 오염된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그 층을 누른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된 거죠. 그런 식의 접촉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접촉 감염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손가락이 아니라 다른 걸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꽤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손 잘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궁금증인데요. 어제 SNS에서도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위원장님, 10초 숨 참기로 제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되게 근데 좀 그럴싸해요. 저희도 이렇게 폐렴이니까, 폐 질환이니까 10초 정도 하고 했는데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좀 가슴이 아프던데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이런 얘기는 그럼 왜 나온 겁니까? 그럼 이제 일부 사람들이 옛날 이제 사스나 메르스가 워낙에 폐렴이 심하게 오고 이제 심하게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폐에 흉터가 남거든요. 그럼 폐 기능이 떨어져서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그렇게 심한 폐렴은 잘 오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거에 이제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때문에 이게 걸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합병증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이후에 나오고요. 걸리자마자는 이제 호흡기 증상이 나오지 숨차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뉴스 특보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뉴스 특보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